낙하산년이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위병소 앞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대령이 준장에게 던진 말이었다. 그날 이후 부대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창고의 고기는 썩어 있었고 장부의 숫자는 맞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려던 병사는 주먹부터 맞았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모욕 한마디가 별 둘까지 끌어내릴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계룡대를 감싸던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령부 정문을 빠져나온 군용 지프 한 대가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죠. 46살의 서리는 사령부 군수참모로서 오늘 백골부대 정기 점검을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일정표에 적힌 정기 점검이라는 네 글자와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사람 특유의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2주일간 익명으로 들어온 제보들, 수치가 맞지 않는 보급장부, 그리고 유독 백골부대에서만 반복되는 병사부상 보고서. 그 모든 것들이 서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이력이 말해주듯 서린은 현장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류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불협화음, 보고서 행간에 숨어있는 의도적인 생략.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눈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눈이 백골부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프가 경기도 북부의 산악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소 인원만 대동한 것은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사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현장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백골부대 정문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새벽 안개가 위병소 주변을 자욱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초소의 불빛만이 이 이른 시각에도 누군가 깨어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지프가 정문 앞에 멈춰 서자 위병소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서준호 하사가 규정대로 차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4살의 젊은 하사관인 준호는 이 부대에서 3년째 위병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새벽에 예고 없이 도착하는 군용 차량이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신분증과 방문 목적을 확인하겠습니다. 준호가 경례를 붙이며 다가갔을 때 지프 안에서 드러난 계급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하나. 어둠 속에서도 그 작은 금속 조각은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장이었습니다. 준호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장성급 장교의 불시 방문이라니. 규정대로라면 신분 확인 후 즉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위병 근무의 기본이었고 상급자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전기를 들어 연대 당직 사령에게 보고하자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대기시켜.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의 손이 무전기를 쥔 채 멈췄습니다. 대기시켜? 준장을?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상 없습니다만 상급자 이병 지연은. 준호가 다시 무전을 눌렀지만 상대방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위병소 내부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함께 근무 중이던 병사 2명의 눈빛이 흔들렸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들도 느끼고 있었죠. 지프 안에서 서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병소를 바라보며 병사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준호의 당혹스러운 얼굴, 무전기를 쥔 손의 떨림, 그리고 위병소 안에서 오가는 불안한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서린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분석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지연이었습니다. 상급 부대 장성의 점검을 고의로 막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숨길 것이 있다는 뜻이었죠. 설인은 조용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지프에서 내리는 순간 위병소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정복 차림의 여성 장교였는데 당당한 체구와 곧은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어깨 위에 빛나는 별 하나가 병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준호가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병사들도 허겁지겁 따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인은 천천히 위병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준호 앞에 멈춰 선 그녀는 젊은 하사관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질책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침착함만이 있었죠. 서하사. 예. 예, 준장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인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자네 판단을 묻는 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준호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자신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설인은 그 반응을 확인한 뒤 정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어떤 표현으로 출입 지연을 지시했는지 기록해. 증언자는 자네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록하라고? 상관의 지시를?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연대장님한테 찍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설인의 눈을 마주한 순간 준호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라는 것을. 자네가 윗선의 지시를 따른 건 알아.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사실 그대로 남아야 해. 그게 자네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설인의 목소리에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든든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장님. 준호가 근무일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일병 시절부터 셀 수 없이 많은 기록을 남겨왔지만 오늘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위가 아닌 사실을 적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펜이 종이 위에서 움직일 때 손끝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인의 시선이 갑자기 위병소 너머로 향했습니다. 연대 본청 2층 창가에 불이 켜진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담배를 문 채 위병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 조현목 대령이었습니다. 52살의 현목은 백골부대 연대장으로서 이 부대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직접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뒤에 숨어서 부하를 시켜 일을 처리하고 자신은 저 위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것이 스치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설인과 현목의 시선이 안개 낀 새벽 공기 사이로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오간 것은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설인은 이 남자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현목은 이 여자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말은 없었지만 싸움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설인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위병소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의 파도가 일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해. 문 열어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개폐 버튼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설인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현장 문제가 아니야.
알겠지?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위병소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준호의 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경첩이 내는 금소금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연병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린이 다시 지프에 올라탔고 차가 천천히 정문을 통과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으로 백골부대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막사, 연병장, 저 멀리 보이는 군수창고와 급양소.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함 아래 무엇이 썩어가고 있는지를.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이미 썩어 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록은 시작됐다. 위병소에 남겨진 준호는 한동안 철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근무 일지에는 방금 그가 적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 지시자, 지시 내용.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청 2층 창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조현목 대령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가 내뿜던 담배 연기의 잔상이 아직 창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까? 준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이 위병소에서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것. 새벽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골부대의 새로운 하루가, 아니 어쩌면 완전히 다른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한 지프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서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백골부대의 풍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막사와 건물들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죠. 정기 점검이라면 당연히 군수과부터 들러야 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고 그런 뒤에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으니까요. 하지만 서린은 운전병에게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급양소로 가. 운전병이 잠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핸들을 돌렸습니다. 서린이 군수과를 건너뛰고 급양소부터 향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류는 조작할 수 있지만 병사들이 먹는 밥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진짜 상태를 알려면 병사들의 식판을 봐야 했습니다. 급양소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서린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건물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환기구 주변에는 검은 때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첫 번째 신호였죠. 지프에서 내린 서린이 급양소 입구로 향하자 안에서 부산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습니다. 조리실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와 함께 무언가 타는 듯한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린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조리실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취사복을 입은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다가 장군이다. 그 속삭임이 파문처럼 퍼져나갔고 병사들의 얼굴에 당혹과 긴장이 번졌습니다. 서린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식재료들, 대형 솥에서 끓고 있는 국, 그리고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박스들. 그녀의 시선이 그 박스들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재료 박스에 당연히 있어야 할 유통기한 표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민재 일병 21살의 취사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묘한 기대 같은 것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마침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준장님 저기. 민재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조리실 안쪽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장민재. 뭐하냐, 당장 자리로 안 들어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배성철 상사였습니다. 49살의 급양 담당 부사관인 그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땅딸막한 체구의 불그스름한 얼굴, 그리고 병사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오랜 세월 아랫사람들 위에 군림해온 사람 특유의 거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철은 서린을 보고도 즉각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재를 향해 턱짓을 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손님 오셨는데 일은 안 하고 뭘 쳐다봐. 가서 국 저어. 그제야 성철은 서린을 향해 형식적인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경례에는 상급자에 대한 존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불쾌함이 묻어났죠. 급양 담당 배성철 상사입니다. 점검이시라면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준비할 시간이 왜 필요하죠? 서린의 목소리가 성철의 말을 잘랐습니다. 낮고 차분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성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보여드릴 것도 있고 설명드릴 것도 있으니까요. 설명은 됐어요. 현장을 볼게요. 서린은 성철을 지나쳐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서린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저기 준장님. 창고는 지금 정리 중이라. 비켜요. 단 2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2마디에 담긴 무게는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성철의 몸이 본능적으로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서린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은 그녀의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박스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상당수의 박스에서 유통기한 라벨이 뜯겨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린은 가장 가까운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냉동육 박스였습니다. 라벨이 있던 자리에는 끈적끈적한 접착제 잔여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박스 유통기한이 어디 있죠? 성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운송 중에 떨어졌나 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송 중에? 이것도? 저것도? 서린이 주변의 다른 박스들을 가리켰습니다. 유통기한 라벨이 제거된 박스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성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서린의 시선이 창고 한쪽 구석에 있는 장부 한 권을 포착했습니다. 낡은 표지의 그 장부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린이 그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성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가 황급히 장부를 낚아채 등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그거 뭐예요? 아, 이건 그냥 오래된 거라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게요. 줘봐요. 서린이 손을 내밀었지만 성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완강한 거부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창고 입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제가 기록한 겁니다. 민재였습니다. 그가 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 입고량이랑 장부상 수량이 달라서 제가 따로 적어둔 거예요. 상사님이 장부 쓰지 말라고 하셔서 숨겨뒀는데. 민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철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굵은 손바닥이 민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어? 장군 앞에서 짓거려? 성철이 이를 갈며 민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재의 몸이 뒤로 밀리며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박스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뭔데 기록을 해? 내가 뭔데? 성철의 주먹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민재는 팔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고 밖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상황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성철의 주먹은 민재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서린의 손이 성철의 팔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46살 여성의 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악력이 성철의 팔을 꽉 조이고 있었죠. 손 내려. 서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성철이 팔을 빼려고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 준장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건 부대 내 문제라. 지금 이 순간부터 형사 사안이야. 서린이 성철의 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검관의 냉정함 대신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군인의 서늘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행범이에요, 배 상사. 지금 내 신부는 간부가 아니라 피의자야. 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구 앞에서 했는지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린은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백대위, 지금 급양소로 와. 군단 헌병대 파견팀 자격으로. 전화 너머에서 백도현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3살의 젊은 장교인 그는 군단 헌병대 소속으로 오늘 점검에 대기조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5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린은 민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젊은 병사는 선반에 기대앉아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서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멍한 표정으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습니다. 서린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이름이 장민재 일병이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쓴 그 기록 아직 있어? 민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아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언가가 마침내 터져 나오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찾아놔. 그건 증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보호 대상자야. 서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재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버텨왔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죠. 서린은 창고 밖으로 나와 급양소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조리실에 있던 병사들이 여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서린은 두려움과 함께 작은 희망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성철이 창고 안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준장님.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지 폭행이라니. 오해? 내 눈앞에서 병사를 때렸는데? 훈육입니다. 군대에서 의뢰 있는. 구타와 훈육을 구별 못하면 그것도 문제야. 서린이 성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판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마. 헌병대가 올 때까지. 성철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항변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그의 모든 변명을 차단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린은 급양소 입구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대 본청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조현목 대령이 서 있던 그 창가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지만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곧 그에게 전해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린의 가슴 한쪽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10년 전 보급 결함으로 부하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작전에 투입되어야 했던 부하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얼굴.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서린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소모품이 아니다. 서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사명감으로. 저 멀리서 군용 차량 한 대가 급양소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도현 대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급양소는 점검 현장이 아니라 범죄 현장이 될 터였습니다. 민재가 창고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고 구겨진 그 수첩에는 그가 몇 달간 기록해온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입고량과 장부상 수량의 차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의 사용 내역, 그리고 누군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정황들. 서린이 그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병사의 떨리는 손이 그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잘했어. 서린이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누군가 자신의 기록을 알아봐 주었다는 그 오랜 외로움의 끝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군단 헌병대 파견팀 차량이 급양소 앞마당에 멈춰 선 것은 서린이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12분 뒤였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백도현 대위가 내렸습니다. 33살의 젊은 장교는 단정한 헌병 정복 차림이었고 그의 뒤를 따라 부사관 2명이 장비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도현은 급양소 앞에 서 있는 서린에게 경례를 올린 뒤 주변 상황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창고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성철, 뺨이 부어오른 채 서 있는 민재,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취사병들. 그것만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이 갔습니다. 상황 보고 받겠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즉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통기한 라벨 제거, 장부 은닉 시도, 그리고 현행 폭행. 문장 끝이 칼날처럼 떨어지는 설명이었죠. 백대위, 지금부터 이곳은 점검 현장이 아니라 증거 보존 현장이야. 감찰 목적 점검에서 수사 협조 체계로 전환한다. 알겠습니다. 봉인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도현이 부사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가방에서 노란 봉인 테이프와 촬영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입구에 첫 번째 봉인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형광 노란색 테이프 위에 찍힌 날짜와 시간, 그리고 봉인 번호. 그 작은 숫자들이 이 공간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는 백골부대의 급양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군 사법 체계가 개입한 범죄 현장이었죠. 성철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함, 그 다음에는 불안, 그리고 이제는 공포에 가까운 것이 그의 눈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도현의 부사관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신병 확보 대상자입니다. 신병 확보. 그 단어가 성철의 귀에 박혔습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봉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급양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군대에서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헌병대가 왔다, 창고가 봉인됐다, 배 상사가 잡혀간다. 그 속삭임들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막사로 본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조현목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연대장 차량이 급양소 앞에 급하게 멈춰 섰고 현목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현목의 고함이 급양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여있던 병사들이 움찔했습니다.
그 고함에는 연대장으로서의 위엄보다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짐승의 포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내 부대에서 내 허락도 없이 봉인이야? 현목이 서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경멸과 적의가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서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여전했고 표정에는 파도 한 점 잃지 않았습니다. 조 대령, 봉인 절차는 범죄 예방과 증거 보존을 위한 규정에 따른 겁니다. 연대장 허락 사항이 아니에요. 규정? 규정을 들먹이기 전에 지휘 체계부터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목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병사들이 듣도록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었죠. 여기 병사들 보십시오. 아무리 장군이라도 연대장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꼴을. 이게 군대입니까? 윤준장의 개인 왕국입니까? 갑질. 그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현목이 만들어내려는 프레임은 분명했습니다. 높은 계급을 앞세워 현장 지휘관을 짓밟는 낙하산 장군. 그 이미지를 병사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불안한 눈으로 서린과 현목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그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백대위. 서린이 도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현목의 고함과 대조적으로 낮고 또렷했습니다. 압수 목록 현황 보고해. 도현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47 항목 기록 완료했습니다. 유통기한 미표기 냉동육 박스, 라벨 제거 흔적이 있는 가공식품류, 그리고 급양 담당자가 은닉하려 한 숙이 장부 1권 포함됩니다. 서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조 대령, 지금 이 창고에서 발견된 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닙니다. 장부 조작과 유통기한 위조 정황이에요. 그리고 은폐 과정에서 현행 폭행까지 발생했고, 서린의 설명은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냉정함이 현목의 선동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맞서면 싸움이 되지만 기록으로 맞서면 판결이 되니까요. 이건 지휘권 문제가 아니라 범죄 예방 절차입니다. 군형법 증거인멸 방지 조항, 그리고 헌병 수사 규칙에 따른 현장 보존 조치예요. 이해 있으시면 규정집 보여드릴까요? 현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규정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규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연대장이라는 직함이 곧 법이었던 이 작은 왕국에서 규정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것들을 통제하는 도구일 뿐이었으니까요.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겁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기록되고 있어요. 영상, 사진, 증언, 압수 목록. 연대장님의 발언도 포함해서 서린이 급양소 처마 밑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현목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저 영상 이미 헌병 파견팀 서버에 실시간 백업 중입니다. 도현이 덧붙였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현목에게는 철퇴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현목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록 앞에서는 고함도 직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연대장의 분노에 움츠러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규정으로 연대장을 제압하는 모습을. 현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수습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습니다. 규정대로 하시죠. 하지만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이죠.
이건 시작입니다. 설인의 대답에 현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의미를 그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급양소 하나로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현목이 돌아서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남자 혼자가 아니다. 위에 누군가 있다. 그 직감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백대위. 예, 준장님. 관계자 분리해. 배성철 상사는 신병 확보, 장민재 일병은 보호 대상자로. 그리고 급양소 출입 통제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도현이 부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철이 일으켜 세워져 차량 쪽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민재는 다른 차량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설인이 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쓴 기록 용기 있는 일이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보호받을 거야. 약속해. 민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급양소 주변에 모여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배 상사가 잡혀갔다. 창고가 봉인됐다. 이번엔 진짜다. 그 속삭임들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봉인 테이프가 붙은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테이프 위에 글씨가 햇빛 아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양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 있는 것은 썩은 고기만이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좀먹고 있는 부패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설이는 이제 파헤칠 작정이었습니다. 부대 전체에 집행 중이라는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급양소는 추후 통보 시까지 출입 금지. 그 짧은 문장이 백골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급양소 봉인이 완료된 지 2시간이 지난 오전 9시 연대 본청 회의실에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연대장의 훈시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났을 자리가 오늘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긴 테이블 상석에 조현목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 급양소에서 당한 굴욕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파르스름하게 떨리고 있었고 턱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52살의 연대장은 지금 자신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설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도현이 태블릿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회의실 한쪽 벽에는 아침에 촬영한 증거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워진 박스들, 봉인된 창고, 그리고 민재의 부어오른 뺨. 회의실 양쪽으로는 대대장들과 참모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설인의 시선이 잠시 머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기훈 중령, 47살의 연대 군수과장이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의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설이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 직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깜빡였습니다. 현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통제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깔린 분노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령부에서 점검 나오신 윤 준장님께서 우리 부대 급양시설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다. 현목의 말투는 마치 사소한 행정착오를 보고하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설이는 그 태도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배성철 상사가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건 개인의 일탈입니다. 부대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일탈.
서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책임을 아래로 던지는 것, 그것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급양 창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 선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휘부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목이 참모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몇몇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겠죠.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 탓을 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것. 그렇게 굴러가던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참모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고 현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서린이 도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도현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급양소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 부대 급양소에 입고된 식재료와 실제 병사들에게 제공된 급식 내역을 대조해 봤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아요. 장부상으로는 한우 등급 고기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병사들 식판에 올라간 건 수입 냉동육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물컵이 테이블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대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죠. 그 작은 소리가 회의실의 긴장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 추적 중이에요. 하지만 이건 배성철 상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발주, 검수, 결제. 최소한 3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이에요. 서린의 시선이 테이블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시선이 지나갈 때마다 참모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소령이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옆자리 참모가 움찔했습니다. 마침내 그 시선이 기훈에게서 멈추었습니다. 남중령. 기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와 함께 무언가를 감추려는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발주서 최종 결제 군수과장 서명으로 되어 있더군요. 기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중령. 현목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 다물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실무자들이 올린 걸 그대로 결제한 겁니다.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훈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현목이 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책임을 더 아래로 떠넘기는 것. 서린은 잠시 기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린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발적인 거짓말인지 강요된 거짓말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죠. 그럼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서린이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급양과 보급은 지휘 책임입니다. 서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날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차분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 속에서 칼날이 드러나고 있었죠. 병사들이 뭘 먹는지,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그건 실무자 책임이 아니에요.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연대장의 책임이죠. 현목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지금 나를 범인 취급하는 겁니까? 범인이라고 한 적 없어요. 책임이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서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목의 분노가 그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사를 방패로 세우지 마세요, 조대령.
서린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차분함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그 차분함 아래 숨겨두었던 분노가 마침내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배성철 상사가 혼자 한 일이라고, 장민재 일병이 장부를 조작했다고, 그런 식으로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당신은 지휘관 자격을 잃는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참모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대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받는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젊은 대위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몸을 뒤로 뺐습니다. 마치 총알이 날아올 것을 피하듯 현목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이 그의 얼굴에 번갈아 스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다시는 병사 이름 꺼내지 마세요. 이 부대 병사들은 방패가 아닙니다. 서린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차분함의 포장이 없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단호함 그리고 병사들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밀치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남아있던 참모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빛들이었죠. 서린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서린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에서 서린은 변화의 조짐을 읽었습니다. 두려움만이 아닌 어쩌면 안도 같은 것이 섞여 있는. 회의실에 서린과 도현 그리고 기훈만 남았습니다. 기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이 서린을 향했다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남중령. 서린이 불렀습니다. 기훈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어쩌면 작은 기대 같은 것. 서린이 회의실 문을 닫으라고 도현에게 눈짓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거짓말했죠? 서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거짓말해야 했는지 묻는 겁니다. 기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했다가 저는 사단에서 연대로 좌천됐어요. 보직도 밀렸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3년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대가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가족도 있고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눈을 감으려고 했어요. 서린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기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짓밟힌 사람의 두려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자기보호 본능. 그것은 비겁함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사람의 방어기제였습니다. 남중령. 서린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아까 회의 때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증언자는 보호받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기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도 되는 걸까? 3년 전에도 누군가 비슷한 말을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좌천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전에는 내가 없었어요. 서린이 기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힘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기훈은 오랫동안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인지 또 다른 이용인지. 장부가 2개 있습니다. 마침내 기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식 장부 말고 실제 거래 내역을 적은 장부가 따로 있어요. 제가 만들어둔 겁니다. 혹시 몰라서. 서린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중 장부. 그것은 비리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부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어요.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3년간 혼자 짊어져 왔던 비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실. 그것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서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끝내요, 남중령. 기훈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 악수는 계약이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골부대의 연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넓은 공간에 서 있을 수많은 병사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위해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날 밤 서린은 백골부대 내 임시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했죠. 현목이 쾅 닫고 나간 회의실 문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남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 직감이 서린을 긴장 상태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감은 새벽 4시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쿵쿵쿵.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린이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자 도현이 급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준장님, 사단에서 검열단이 내려왔습니다. 서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새벽 4시에 검열이라. 정상적인 절차일 리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끌고 왔어? 사단 작전 참모 문상열 중령입니다. 문상열. 48살의 사단 작전 참모. 서린은 그 이름을 기억 속에서 꺼냈습니다. 현목과 사관학교 동기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리고 윗선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평판도. 생활관 폐쇄회로 연동은? 서린이 물었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급양소건 이후로 주요 시설 전부 파견팀 서버에 임시 연결해뒀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잘했어. 서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의 선제적인 조치가 지금 큰 힘이 될 터였습니다. 서린이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부대 안은 이미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사단에서 내려온 군용 차량 3대가 연병장 한쪽에 서 있었고 검열 단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막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빠른 걸음으로 검열단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병사들의 생활관이었습니다. 새벽잠을 자고 있던 병사들이 황급히 일어나 정렬하고 있었고 검열 단원들이 관물대를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온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 이등병은 잠옷 차림 그대로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춰요. 서린의 목소리가 생활관 안에 울렸습니다. 검열 단원들의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한 단원이 관물대 서랍을 열다 말고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이 그들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아, 윤 준장님. 이 시간에 깨어 계셨습니까? 문상열 중령이었습니다. 48살의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더욱 음침해 보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것이 떠 있었죠. 새벽 검열이라니 무슨 일이에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상열은 서류철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정기 복무 실태 점검입니다. 사단장님 지시로 불시에 실시하는 거죠.
검열 범위가 어떻게 되죠? 병사 관물대, 개인 휴대품, 그리고 각종 일지류입니다. 상열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관물대와 휴대품이라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민재가 숨겨둔 기록을 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었죠. 검열 근거 문서 보여줘요. 서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서류철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서린이 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사단장 명의의 검열 지시서였습니다. 이 문서 발행일자가 오늘 새벽 3시네요. 1시간 전에 결제된 문서로 검열을 온 거예요? 상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긴급 사안이라 그렇습니다. 문중령. 서린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병사 개인 물품 불시 검열은 중대 범죄 혐의 소명이 있어야 하고 헌병대 입회가 필수예요.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둘 다 없죠? 상열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생활관 천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영상 어제 급양소건 이후로 헌병 파견팀 서버에 연결해뒀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검열단이 언제 들어와서 뭘 열었고 누구 지시로 움직였는지 전부 기록 중이에요. 상열의 시선이 카메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열단원들의 손에서도 슬그머니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관물대를 열다 만 단원 하나가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또 다른 단원은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검열이 아니라 위법한 수색이에요. 계속하면 직권 남용, 그리고 증거 조작 시도로 기록될 거예요. 서린의 말이 떨어지자 생활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렬에 있던 병사들 중 한 명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까 떨고 있던 이등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린과 상열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윗선에서 시킨 거라는 건 알아요. 서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 윗선이 지금 문제예요. 누가 시켰는지, 왜 시켰는지 그것도 다 기록에 남아요. 문중령, 당신이 방패로 쓰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상열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사이로 다른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씁쓸함 같은 것이었죠. 그의 손이 서류철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상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쓴맛이 번져 있었습니다. 검열단 집합. 검열단원들이 생활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차량으로 돌아가는 동안 서린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열이 차에 오르기 전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경고일 수도 혹은 구원 요청일 수도 있었죠. 차량들이 부대를 빠져나간 뒤 서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방패는 벗겨졌다. 이제 그 뒤에 숨어있는 자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장님. 도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 확보됐습니다. 검열단이 들어온 시점부터 철수할 때까지 전부요. 잘했어. 그거 따로 보관해둬. 그리고 오늘 검열 지시서 문서 번호, 결제 시간, 서명자까지 전부 기록해놔. 영상만으로는 부족해. 문서의 흐름을 따라가야 그 뒤에 숨은 손을 찾을 수 있어. 서린이 덧붙였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생활관 앞에 서 있던 병사들이 여전히 정렬한 채 서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 혼란스러웠을 그들의 얼굴에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작은 희망 같은 것. 다들 들어가서 쉬어. 오늘 일은 내가 처리할게. 서린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생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 아까 떨고 있던 이등병이 서린에게 경례를 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서린은 그 병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서린은 오래전 자신의 부하들을 떠올렸습니다. 보급 결함으로 잃었던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얼굴들을.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해. 버텨줘서. 서린이 낮게 말했습니다.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생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부대 위로 엷은 햇살이 퍼져나갔습니다. 서린은 연병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복 검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윗선이 있다. 상열의 태도가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문 너머로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그때 서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준장님, 장부 가져왔습니다. 지금 만나실 수 있으십니까? 서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방패가 벗겨진 자리에 이제 칼이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린이 숙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이제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복 검열이 물러간 그 아침부터 서린의 숙소는 임시 작전실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기훈이 가져온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도연이 태블릿으로 각종 문서를 대조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백골부대의 아침 풍경이 보였지만 방 안에 세 사람은 그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훈이 가져온 장부는 낡은 검은색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개인 메모장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기록한 겁니다. 공식 장부에 올라간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의 차이, 납품업체별 계약 내용, 그리고 결제 라인까지. 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47살의 군수과장은 3년 동안 혼자서 이 기록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아니 어쩌면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서린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 항목 옆에는 기훈의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한우 3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납품된 것은 수입 냉동육. 그 차액은 어디로 갔는가? 그런 의문들이 숫자와 함께 나열되어 있었죠. 납품업체가 계속 갔네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경수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51살이고 이 지역에서 15년째 군납을 독점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는 입찰에 끼지도 못합니다. 오경수. 서린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민간인이지만 이 비리 구조의 핵심 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어디 있어요? 군수가 금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함부로 꺼낼 수 없어요. 연대장 결재가 필요하거든요. 기훈의 말에 서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연대장 결재라. 현목이 그 문서들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서린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대위, 계약서 사본 확보할 수 있어? 군단 계약 심사과에 원본 대조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감찰 목적이면 연대 결재 없이도 열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그리고 오경수 회사의 사업자 등록 정보,
최근 3년간 세금 신고 내역도 확인해봐. 도현이 태블릿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숫자들을 따라가던 그녀의 눈이 어느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결제 라인. 기훈의 서명 위에 또 다른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서명 누구 거예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령부 군수 라인입니다. 대규모 계약은 사령부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사령부 군수 라인.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리가 백골부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서명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기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문규 소장님입니다. 사령부 군수 실권자예요. 최문규. 59살의 소장. 사령부에서 군수 분야를 총괄하는 인물. 서린보다 계급이 높은, 그리고 이 모든 비리의 최종 몸통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서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의도 단단해졌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일간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도현이 군단 계약 심사과에서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왔습니다. 서린이 예상한 대로 계약서에 기재된 단가와 실제 시장 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차액을 가져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둘째 날 오경수의 회사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회사의 주주 명단에 현목의 처남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통한 우회 투자. 비리의 고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기훈이 추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과거 3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오경수의 회사에서 정체불명의 개인 계좌로 정기적인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을 추적하는 데는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넷째 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계좌가 최문규 소장의 부인 명의였던 것입니다.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급양소의 유통기한 조작, 배성철 상사의 폭행, 조현목 대령의 은폐 시도, 문상열 중령의 보복 검열. 그 모든 것의 끝에 최문규 소장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서린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장부,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폐쇄회로 영상과 각종 녹취록. 두꺼운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서린은 파일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이걸로 바로 움직이면 안 돼요. 왜요? 상대가 소장이야. 내 위야. 이걸 연대선에서 처리하면 묻힐 수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 조직의 논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보호막도 두꺼웠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죠. 상급 라인에 긴급 집행정지 요청을 올릴 거예요. 동시 집행 승인까지 받아야 해요. 서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서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령부 군수참모 윤서린 준장입니다. 긴급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국방부 감찰실과 3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확보한 증거들을 설명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감찰실 측은 신중했지만 증거의 무게를 인정했습니다. 동시 집행 승인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이틀 정도. 이틀.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최문규가 눈치채고 은폐를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끄는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골부대의 밤하늘에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5일간의 추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준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문규 소장이 내일 아침 백골부대에 내려온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격려 방문 명목이지만 격려 방문. 서린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은폐 작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죠. 감찰실 승인이 아직 안 났는데 서린의 목소리가 긴박해졌습니다. 시간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현이 물었습니다. 서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감찰실에 다시 연락해. 상황이 급박해졌다고. 내일 아침까지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도현이 급히 나갔습니다. 서린은 책상 위의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5일간 모은 증거들. 이것들이 묻혀서는 안 됐습니다. 서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문규가 오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린은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승리할 수도 패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식판 위에 올라가야 할 고기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시라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부의 숫자들, 계좌의 숫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부하들의 얼굴들. 이번에는 지키겠다. 서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새벽 서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이었습니다. 윤준장 승인 났습니다. 동시 집행 허가되었어요.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5일간의 추적, 밤새 기다린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한 통의 전화로 결실을 맺은 것이었죠. 최문규 소장은요? 별도 라인에서 처리합니다. 사령부에서 동시에 움직일 거예요. 백골부대 현장은 윤준장이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서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최문규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은 9시였습니다. 4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린은 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백대위, 지금 바로 와. 시작이야. 30분 뒤 서린의 숙소에 도현과 기훈이 모였습니다. 서린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오전 8시에 연대 연병장 전 장병 집합 명령을 내릴 거예요. 공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해요. 공개요? 기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건 숨겨서 처리할 일이 아니에요. 병사들이 봐야 해요. 자기들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끝나는지. 서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공개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오전 7시 연대 전체에 긴급 집합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당직 사령의 방송이 막사마다 울려 퍼졌고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웅성거림이 아침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현목 대령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본청에서 나와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죠. 오전 8시 연병장의 백골부대 전 장병이 집합을 완료했습니다. 1000여 명의 병사들이 정렬한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관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이 연병장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도현과 헌병 파견팀 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 현목이 불안한 눈으로 서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000여 개의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 도착한 첫날 위병소에서 출입이 18분간 지연되었습니다. 연대장의 지시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놀란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급양소 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조작된 식재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장부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급양 담당자가 취사병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린의 시선이 잠깐 민재에게 머물렀습니다. 민재는 병사들 틈에서 서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비리 구조를 은폐하기 위해 보복 검열이 시도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병사들의 관물대를 뒤지는 불법적인 수색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의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새벽에 깨어났던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기록되었습니다. 영상, 문서, 증언, 계좌 내역. 그리고 그 기록들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린이 현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현목 대령. 서린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병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급양 비리 공모, 증거 은폐 시도, 그리고 병사에 대한 폭행 묵인 혐의로 신병 확보 대상입니다. 현목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미 헌병 파견팀 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난 연대장이야. 현목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함은 연병장의 침묵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백대위 절차대로 진행해. 서린이 말했습니다. 도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현목 대령 군형법에 의거하여 신병을 확보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병 대원들이 현목에게 다가갔습니다. 현목이 저항하려 했지만 대원들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군용 차량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최문규 소장의 차량이었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것이죠. 차에서 내린 문규가 연병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59살의 소장은 키가 크고 당당한 체구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문규가 고함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갑을 찬 현목에게 향했다가 단상 위의 서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윤준장, 당장 설명해. 서린은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이미 드렸습니다, 최 소장님. 지난 5일간 확보한 증거입니다. 문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달음. 그리고 공포. 무슨 소리야? 나는 오늘 격려 방문차 왔을 뿐이야. 격려 방문이요? 서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왜 예정보다 1시간 일찍 오신 거죠? 무언가 서두르실 일이 있었나요? 문규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병장 입구에서 또 다른 차량들이 들어섰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서린이 기다리던 별도 라인이었죠. 감찰실 조사관들이 차에서 내려 문규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문규 소장님,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문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계급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서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찰실 조사관들이 문규를 데리고 연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시에 현목도 헌병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2대의 차량이 연병장을 벗어나는 것을 천여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서린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연병장에는 이제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침묵이 걷히고 그 자리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끝이 아닙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부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먹는 밥, 입는 옷, 쓰는 장비.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이어야 해요. 그게 군대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일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 박수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천여 명의 박수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린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잃었던 부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켰어요. 서린은 속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병사들 틈에서 서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린에게 닿았습니다. 연병장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체포가 있은 뒤 백골부대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목과 성철이 끌려간 자리, 문규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공기가 채워지고 있었죠. 그 변화는 눈에 띄게 요란하지 않았지만 부대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체포 다음 날부터 급양소 전면 재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기훈이 그 작업을 맡았습니다. 47살의 군수과장은 3년간 혼자 기록해왔던 장부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펼쳐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처럼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경수의 납품 계약은 전면 해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이 공고되었고 이번에는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처남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양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린이 백골부대를 떠나기 이틀 전 급양소를 다시 찾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조리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21살의 취사병은 다시 취사복을 입고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장님, 민재가 서린을 발견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아직 폭행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활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다시 일하게 됐구나. 서린이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재료로 요리할 수 있어요. 오늘 점심에 진짜 한우 들어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조리대 위에 놓인 식재료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명한 마블링이 보이는 고기, 싱싱한 채소들. 예전에 창고에서 보았던 유통기한 지워진 박스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맛있게 해. 설인이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민재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재가 다시 경례를 올렸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양소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조리실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제도화되었습니다. 기훈의 사례가 선례가 되어 비리를 제보한 군인에 대한 신변 보호와 인사상 불이익 금지가 공식 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정의를 외치다가 좌천당하는 일은 없을 터였습니다. 기훈은 원대 복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단 군수과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3년 전 좌천되었던 자리, 이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인이 떠나기 전날 밤 기훈이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장님. 기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이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남중령이 3년간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렇게 끝나지 못했을 거야. 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간의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 그 모든 것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기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이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야. 기억해. 그날 밤 설이는 숙소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일주일간 머물렀던 작은 방이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의 보복 검열, 밤새 이어진 추적,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심판. 창밖으로 백골부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막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 초소의 조명, 그리고 저 멀리 연병장의 윤곽. 이 부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이는 오래전 잃었던 부하들을 떠올렸습니다. 보급 결함으로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작전에 나갔던 그들.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켰어요. 설이는 속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짊어져 왔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인이 부대를 떠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병장에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합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100여 명, 200여 명. 점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설인이 지프 앞에 섰을 때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구령도 없이 조용히 경례가 올라갔습니다. 소리 없는 경례였습니다. 누군가 시킨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동작이었죠. 설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연병장에서 들었던 박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박수가 해방의 환호였다면 지금의 침묵은 존경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경례에 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해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편히 서. 설인이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자세를 풀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설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설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긴 연설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이상한 걸 보면 말하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부대를 바꾸는 힘입니다. 설인이 말을 마쳤습니다. 연병장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1명, 2명. 그 소리가 점점 퍼져나갔고 곧 수백 개의 군화가 땅을 울리는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수 대신 발구름으로 그들은 서린에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소리 속에서 지프에 올랐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창밖으로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울림이 차 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차가 정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서린은 위병소를 지나쳤습니다. 준호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24살의 젊은 하사관은 서린의 차를 보자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린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서하사. 예, 준장님. 첫날 기록 남겨줘서 고마워.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제일이었습니다. 서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의 철문이 열리고 지프가 백골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서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부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병장, 급양소, 위병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민재, 기훈, 준호, 도현.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차가 산길을 달리는 동안 서린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비리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군대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그 안에는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린을 좌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한 곳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곳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진. 서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골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서린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부대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있을 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부당함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 누군가 나서주기를 바랐던 순간이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사는 소모품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의 고백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댓글로 사연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